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115년 만에 폭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낳았는데요. 지금도 새로운 비구름대가 이동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언론 보도의 역할, 아쉬웠던 점은 없는지 생각해보고요. 기후변화와 함께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과 대책들, 우리 언론이 얼만큼 제시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폭우가 이어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담한 애도의 뜻을 보내고 있죠. 자,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이 폭우 피해 보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상황이 그렇긴 한데요. 제가 네. 이번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폭우 관련해서는 재난보도의 문제점이 그다지 많이 지적되지 않았어요. 네. 물론 일부에서는 폭우로 그야말로 생사가 오갈 지경인데 텔레비전을 켰더니 정규방송을 하더라라는 비판의 그 시청자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의 폭우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의 지점이 없었습니다. KBS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 등을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특별히 KBS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도리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수도권의 폭우 관련 보도가 너무 많았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싶으시겠지만요. 2020년 7월에 부산에서 기습적인 집중폭우로 큰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KBS가 정규 방송을 그대로 하는 바람에 수도권만 중심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역에 계신 시민들께서는 이번 수도권 폭우에 대한 보도량이나 보도에 대한 그 시간 할애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었냐라고 오히려 평하시는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재난 방송으로서의 방송 보도는 좀 적극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네네. 평가하시는 건데 네. 정말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이 되고 있고요. 네. 모든 언론사들이 폭우 피해 상황을 앞다퉈 보도했는데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수도권 폭우 보도의 경우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8일 오후에는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시민의 제보 영상이나 시민들의 제보 문자 이런 것에 의존해서 네. 전달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이 발로 뛰는 보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중계만 하고 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제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해서 피해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더 많은 제보 영상을 받고 그것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다만 KBS 시청자 게시판에 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8일 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 KBS 뉴스 특보에서 한 시청자가 제보한 영상에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이라고 자막이 표기됐는데 실제 그 장소는 대화동이 아닌 탄현역 부근이었다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시청자들이 제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제보받은 영상의 진위 여부나 그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방송 보도 중심으로 일단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 피해까지 잇따르면서 가장 많이 문제 제기됐던 것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네.
이에 대한 그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빅카인즈에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과 폭우를 동시에 언급한 보도를 좀 찾아봤어요. 네. 총 590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족 3명이 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 주택을 방문한 보도는 15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의 발언이 좀 사실은 논란이 되었죠. 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아파트가 약간 언덕에 있는데도 그 정도니까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담은 보도는 20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도 중에서 6건만이 이 발언에 대해서 전하면서 논란이라고 칭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부산일보의 8월 9일 보도 윤 대통령 퇴근하면서 보니 다른 아파트 침수 시작 발언 논란을 보면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기록적 폭우에도 전날 자택에서 근무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와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자택 상황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는 윤 대통령의 대응 그 자체를 그저 스케치처럼 전하거나 조금 나아가면 민주당 측에서 했던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 이 목소리를 함께 담아서 그야말로 기계적 균형을 지킨 보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기계적 균형을 지켰는데 그중에서 제 눈에 띈 보도 하나는 중앙일보의 8월 9일자 보도였습니다. 네. 이 보도 제목은 윤 첫 재난 대응 시험대 일가족 참변 단지하도 들어갔다 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윤 대통령은 이 주민을 감싸 안으며 위로한 뒤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 주인을 잃은 채 널브러진 집기들을 살펴봤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행보를 전하면서 대통령이 반지하도 내려갔다라는 제목을 사용하거나 물이 빠지지 않은 사고 현장으로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집기들을 살펴봤다. 이런 표현을 매우 이제 상세하게 사용했다는 것. 이것은 좀 대통령 홍보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폭우 당일에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대응을 놓고는 아무래도 최근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런 내용들이 너무 정쟁화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도 들던데요. 쓴소리를 받을 정도의 문제적 행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야당이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 보도들은 대통령실과 야당의 공방을 중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정쟁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보다는 정쟁화로 만들고 있는 것은 언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세계일보의 10일자 보도 퇴근길에 보니 벌써 침수가 윤 그걸 보고 퇴근 vs 비 오면 퇴근 안 하나 이런 식인데요. 이 보도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퇴근했냐 그럼 비가 오면 퇴근 안 하냐 이런 식의 그 양쪽의 입장을 이제 대비해서 제목을 썼잖아요. 네. 그나마 이 보도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예 대통령실의 반박을 주로 받아쓰는 형태의 보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합뉴스의 9일 보도는 윤 자택 고립 야 비판에 대통령실 터무니없는 거짓처럼 야당의 주장을 실어주면서 대통령실의 반박을 주로 받아쓰는 형태의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짚어보기는커녕 감싸주는 보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선일보의 9일 보도 윤 대통령 서초동 자택 주변 침수 새벽까지 전화로 상황 챙겨였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보도는 윤 대통령의 자택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은 시간당 100mm 넘게 비가 쏟아지면서 폭우 피해가 잇따랐다. 서초동의 한 맨홀이 열리면서 시민이 맨홀 안으로 빠져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근생시설 지하상가 통로로 사람이 휩쓸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등 대통령의 주변이 침수로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 제 눈에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9일자 SBS의 보도인데 재난 대응엔 정치적 이견 없어야 바이든 켄터키 방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네. 이 보도는 켄터키주의 홍수 피해를 두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재난에 대응하는 데 정치적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모두가 한 팀이라고 강조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였는데요. SBS 보도는 액면 그대로는 미 바이든 대통령의 홍수 대응 그것을 전해주는 보도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재난 대응엔 정치적 이견 없어야라는 내용이 보도 제목과 앵커 멘트, 기자 멘트 그리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까지 이렇게 강조된 그 SBS 보도를 보면서 저는 왠지 국내 상황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을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가 좀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신문 사설이나 의견 기사는 혹시 살펴보셨나요? 네, 이번 폭우 관련한 신문사설은 총 13건이었는데요. 네. 조선중앙, 동아, 국민, 서울, 문화, 서울경제 등 주요 보수 경제지는 사설이 없었습니다. 사설의 내용은 반지하 대책, 주거 취약층 대책을 촉구하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폭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행보 등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설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한편 이번에 반지하를 언급한 폭우 보도가 180건이나 되는데요. 네. 이들 대부분은 8월 10일 지하와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불허할 방침이다라고 내놓은 오세훈 시장의 발언, 이것을 받아쓰는 보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도권 폭우 관련 언론 보도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정부와 서울시의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적절하게 지적하지 않고 야당의 정치 공방인 것처럼 보도하는 양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언론 스스로 폭우 대비에 대한 심층적 보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 스스로 폭우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는 하지 않고 중계식으로 네. 예, 양상만 보도하는 형태가 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전에는 이 청와대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지금과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출근을 했니 많이, 자택에서 업무 지시를 했니 많이 이런 네.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일단 국민에게 사과했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빠르게 사과를 했습니다. 9일 오전에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불편을 겪으신 피해 시민들께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좀 달랐는데요. 9일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거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라고 주장했고요. 강인선 대변인은 재난 상황마저 정쟁 도구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조호섭 대변인 논평에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9일 KBS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라면서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상황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 여론, 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매우 안일하고 또 고압적이기까지 해서 네.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일에 윤 대통령께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후에 그건 사과가 맞다라고 다시 정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번 홍수에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많이 미흡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지적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무엇보다 정치 권력,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마땅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쟁 차원으로 다룰 일이 아니고 이게 정부 시스템이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마땅히 언론이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비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이 다음 주에 다시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장마 끝나고 나면 이렇게 태풍이 아니고서야 이런 네. 비가 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네. 이 기후 위기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우나 가뭄, 뭐 홍수 이런 기후 재앙과 관련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좀 시급하지 않나. 그리고 네. 이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내기 위한 언론 보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언론 보도 살펴보시면서 이런 대책 관련해서는 좀 보도가 있던가요?
예, 그 8일부터 10일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8일부터 10일까지 보도인데요. 네. 그날 서울시 수방 예산 관련 보도는 78건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많은 보도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들 보도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시의 수방 및 치수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냐 아니면 민주당 시의회의 책임이냐 이것을 따지는 보도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것마저 정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정말 수방 관련된 그러니까 치수 관련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보도 중에 마음에 드는 보도는 11자 OBS 앵커 포커스인데요. 물폭탄의 속수무책, 수해대책 다시 세워야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방송 논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도에서는 네. 오 시장과 민주당 시의회를 둘러싼 지적, 양측의 비판을 다 지적을 하면서도 언급을 하면서도 네. 2030년 한국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침수 피해를 보고 김포공항도 침수된다. 대한민국 기후위기 수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국제환경단체의 발표 이미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 시장 송구하다 고개 숙일 때가 아닙니다. 예상치를 벗어난 물폭탄은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는 만큼 수해 대책을 다시 세우고 재해 앞 더 약자가 되는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내놓을 때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치수 관련한 보도와 더불어 그 반지하 주거 대책 관련된 언론들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런 보도들도 그 폭우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만 반짝 나오고 대부분 쏙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정말 이런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현실화되고 있는지 꾸준하게 점검하고 감시하는 보도를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대책들 추적해서 보도하는 언론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되는 이재윤의 정면 승부를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난 2주 동안 언론을 가장 달구었던 뉴스들은 아무래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당 대표의 거취 문제와 비대위 전환 문제,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총리가 야심차게 들고 나왔던 취학 연령 하향안 등에 대한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이재윤의 정면 승부를 통해 역시 같은 이슈에 관해 여러 전문가들과 정치가들의 다양한 평가와 지적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취학 연령 1년 하향과 관련해서 8월 3일 방송에서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입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학제 개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에 대해 자세히 접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세계적 흐름이 연령을 늦추는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히 세계적 흐름만을 언급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주장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나라가 언제부터 입학 연령 조정을 도입했는지 현지인들의 반응이나 과정 등에 대해 샘플 케이스로 제시했더라면 청취자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고 동시에 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 누리교육,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음날 연속적으로
연령 하향 학제 개편에 찬성하는 측인 대구 카톨릭대 우동기 총장과의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찬반 입장을 균형 있게 접할 수 있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논란, 여론 수렴이 없이 발표됐던 정책이었고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지자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중도 사퇴하는 파문을 낳았던 정책이었는데 관련한 방송 내용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8월 2일 방송된 전혁 전 의원과의 인터뷰를 듣고 인터뷰 이의 언어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전 현직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색이나 정치 목적에 따라 때로는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과한 표현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안착중이라는 코너에서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인물인 전혁 전 의원의 언어는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거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같은 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팔도 떠돌이 아니겠습니까? 라든지 저 같으면 김철민 실장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또는 지금 이준석은 극도의 초조 불안 상태일 거다 등등 정치적으로 가장 첨예한 토픽에 대해 말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과격한 언어 사용으로 네거티브한 인터뷰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의 경우 신당 창당도 자금이 없어 할 수 없고 따라 나갈 의원 한 명도 없어 국회에 사무실 배정받는 것도 불가하다는 말을 나눈 후 진행자와 함께 가볍게 웃으며 마무리한 점도 마찬가지로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진행자로서도 좀 더 진지하게 이끌었다면 좋았겠습니다. 네. 출연자의 지나친 발언 수위에 대해서 진행자가 좀 중심을 잡아주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평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 더 있을까요? 네. 8월 4일 방송에서는 김헌식 문화평론가가 중국 출신 아이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마다 중국인 멤버의 돌발적인 행보들이 한국인 입장에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한국에서의 아이돌 활동으로 인지도를 쌓은 후 법적 분쟁을 하고 중국 본토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던 케이스를 정리해서 문제점을 짚어준 점이 유용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확진되셨어서 방송을 저희 오랜만에 뵀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그러시네요. 네. 열심히 나아야 될 텐데요. 네. 어서 회복하시고요. 네. 자, 오랜만에 뵀으니까 2주의 화제 영상부터 만나볼까요? 와, 소녀시대가 5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어요. 뮤직비디오 Forever One이 화제 영상입니다. 네. 벌써 15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소녀시대도 15주년이구나. 네, 그리고 정확하게 거의 이제 5년 만이거든요. 정규 앨범이 나왔던 게 2017년이었는데 네. 또 다른 정규 앨범 타이틀곡 Forever One으로 뮤직비디오가 벌써 조회수가 3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해서 공개 5일 만에 한 2천만 뷰를 돌파하면서 좀 화제 영상으로 소개할 만한 영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오늘 소개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봐야지 하고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숫자가 200만 뷰인 줄 알았더니 2천만 뷰를 넘었더라고요. 네. 네. 참 소녀시대는 영원히 소녀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삼촌 팬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소녀시대가 어느새 데뷔 15주년. 댓글 중에 보니까 나의 학창 시절을 책임져준 소녀시대 고마워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이제 다 뭐 30대 중후반 아닙니까? 네. 네. 20대는 없겠죠. 20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벌써 2천만 뷰를 넘어섰다는 이 Forever One.
이 곡 뮤직비디오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녀시대의 시작과 지금 마지막이 또 연결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컨텐츠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데뷔곡이 다시 만난 세계 되게 명곡이거든요. 락적인 요소도 그렇죠. 많고. 네. 그 작곡가인 켄지가 이제 동일하게 작곡과 작사를 맡았는데요. 네. 예, 인트로에 이제 그 브릿지 파트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시 만난 세계. 그리고 이제 가사에서도 네. 원래 이제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라는 가사가 있는데 신곡에서도 널 생각하면 강해져로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또 이제 그 혹자들은 그 SM에서 이제 광야라는 세계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네. 네, 그것들이 이제 드디어 소녀시대도 광야의 세계관과 연결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더 SM의 어떤 행보가 앞으로도 기대되는 소녀시대 컴백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앞으로도 뭐 20주년, 데뷔 30주년 이렇게 계속 소녀시대가 나올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이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소녀였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여인으로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와, 정말 더 예뻐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소녀시대 행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그 여름철 극장가에 연거푸 대작들이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극장가가 요즘 보면은 와, 극장에 가보면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회복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떤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지금 사실 이제 범죄도시 2가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배급사들이 아껴놨던 영화들을 이제 대작들 위주로 해서 뭐 처음에 이제 포문을 연 게 CJ의 외계인 1부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한산, 그리고 비상선언, 헌트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개봉이 다 끝났는데요. 네. 예, 저는 사실 앞에 그 범죄도시 2랑 그다음에 이제 마녀까지는 봤는데 이 네 편은 사실 좀 공교롭게 못 봤어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영화 극장 이제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신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네. 관객들이. 네. 그러면서 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작 시리즈 중에 일단 한산을 봤어요. 아, 역시. 네. 근데, 뭐랄까요? 평가가 엇갈리던데, 명량에 비해서 감동이 덜하다. 특히 이제 주연 배우를 맡았던 최민식 씨에 비해서 박해일 씨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았잖아요. 확연히 다른 두 배우의 캐릭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이 영화의 느낌이 다르다. 같은 이순신에 대해서 다루는데도 이런 평가들도 하시던데, 이게 한국 영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자막이 등장했다고 해서 또 이색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면서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특히 영화에서는 또 한국어 대사에, 일본어를 하는데 뭐 한국어 대사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네. 한국어 대사에 이제 자막을 입혀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영화 초중반에 변요한 그 배우가 이제 연기했던 와키자카. 예, 거기서 이제 일본어 뭐 대사가 들어간 건 당연한데, 네. 이순신의 박해일 씨의 박해일 배우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수군의 대사에도 자막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효과음이나 배경음을 최대한 살리다 보니까, 이게 대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전달력이 떨어지는군요. 네,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컨텐츠를 좀 어떻게 보면 시청 효과를 최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막을 썼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요즘 계속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 볼 때도 그 한국어인데도 자막 모드로 해놓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음향 시스템, 아까도 이제 효과음과 배경음악이 이제 뭐 요즘 돌비 5.1이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 사양이 되다 보니까 네. 다양한 소리가 다 깨끗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네. OTT 같은 거 보실 때 계속 소리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들리지? 막 이러면서. 저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막을 켜서 보는 게 더
컨텐츠 보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배우들의 딕션이라든가 그러니까 발음이라든가 이런 건 변화가 없는데 네. 이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요즘에는 깨끗이 들리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막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 한산에서 와키자카 일본 그 수군 대장 역할을 한 그 변요한 배우 연기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인상적이었어요. 요즘에 또 네, 그 한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관객 수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더 좋은 영화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러게요. 계속 좀 롱런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산 또 비상선언 이런 감독도 스타 감독들이잖아요. 워낙 그렇죠. 대작들을 여러 편 만들었던 그리고 또 주연 배우들도 역시나 굉장히 그 연기파 배우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객몰이는 기대만큼 화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근에 개봉을 한 헌트 네. 같은 경우가 제작비가 250억이라 제일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250억이. 예, 다 300억이 넘는 대작들이고. 네. 사실 이제 BEP라고 하는 손익분기점이 네. 이제 헌트 같은 경우는 420만 정도 되는데 비상선언 500만, 그다음 한산 600만, 그다음 외계인이 이제 7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실은 여름 기간에 기상 이변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 생각만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제가 지금 속단하긴 일이지만 지금까지 개봉한 세 작품 중에서는 한산이 그나마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헌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정재 씨가 처음 배우에서 감독으로 처음 입봉작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행의 성적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많이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극장에 갈 수 있는 이 영화 티켓값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12,000원이었죠. 코로나죠. 그때도 사실 올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석제를 차등으로 가격을 이렇게 매기면서 한번 올렸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극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원도 줄이고 티켓값도 올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15,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콜라랑 그다음에 팝콘 먹으면 음료수랑 팝콘 먹으면 이제 2만 원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쵸. 넘어가는 거죠. 1인당 2만 원이니까 거의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가면은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OTT 같은 경우도 12,000원이면 한 달 내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자꾸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네. 물론 극장에 가는 거에 대한 경험이 최근에 범죄도시도 그렇고 타건도 그렇고 한산도 그렇지만 가면 좋은 경험을 하는 건 분명하나 예전처럼 쉽게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그 예전만큼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벌써 극장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도 오르는데 극장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문화생활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극장도 쉽지 않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극장가에 그 예매표 사재기 논란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전에는 오히려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영화들이 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심하게 일주일 단위로 경쟁을 하고 모두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화는 잘 되고 어떤 영화는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걸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좀 엄격하다고 해야 될까요? 날카로워졌군요. 네, 날카로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심야 상영을 이제 극장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현재 이제 이벤트를 하려고 극장을 표를 잡고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취소가 안 돼서 이게 극장 좌석으로 잡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영진이 데이터에서는 이제 발권이 됐기 때문에 네. 숫자가 잡혔고요. 그래서 예매 수치나 이런 게 올라서 이제 소비자들이 결정할 때는 이게 예매율이 생각보다 높네라고 해서 또 이 영화를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 사재기 논란뿐만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넘어갔을까 싶은 것들이 요새는 네.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영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객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신중해졌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런 작은 해프닝 하나하나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뭐 영화 예매 사이트나 포털에 들어가서 어떤 영화 볼까 할 때 첫 번째가 실시간 예매율부터 보여지다 보니까 네. 과거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혹여라도 이런 예매율에 혹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잘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